우빈이라는 학생은 할아버지가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너무 조용해서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선생님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추방당했을 때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판단은 해보겠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이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국가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병호 씨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데 은퇴한 노인으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정말 누구일까? 그리고 왜 전체 교육 시스템은 그 침묵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늦가을 영남고등학교의 날씨는 건조한 편입니다. 단풍잎이 학교 운동장에 듬성듬성 떨어졌고 긴 복도에는 분필가루와 공책의 냄새 그리고 10회 2학년의 이상한 침묵이 바람에 실려왔다. 11학년 A반 정우빈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낡은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그 소녀는 평범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깊은 눈 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었다. 그의 눈은 항상 조용하고 냉정했다. 우빈아, 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 아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그의 생각의 흐름을 방해했다. 우빈은 고개를 들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듣고 있어요. 최민석 선생님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그럼 가족 중에 학부모 교사 상담에 3번 연속으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 반 학생들이 우빈을 바라보았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우빈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께서 아픈 할아버지를 돌봐주고 계세요. 죄송해요. 최 씨는 빙긋이 웃었다. 동정심이라기보다는 판단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늘 같은 이유죠. 노인분들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당신 교육을 책임지겠어요? 우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뒷좌석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소녀가 속삭였다. 부모가 없으시고 늙은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니 참 안타깝네요. 집으로 가는 길에 우빈은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작은 집은 대구 외곽 골목길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낮은 기와 지붕과 오래된 철문,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아침 돌보았던 부겐빌레아가 만발한 격자가 있을 뿐입니다. 집에 왔어요. 우빈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빈아? 손 씻고 밥 먹어.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에서는 한병호 씨, 그의 할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등은 여전히 진호곱게 펴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책 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왕의 교육처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에크는 물었다. 우빈은 망설였다. 그게 정상이에요. 병호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차분한 눈빛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회의에 가지 않아서 잘못된 것 같아. 아니요. 그들이 당신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슬퍼질 뿐이에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말하세요. 빛은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어요. 그날 저녁 우빈은 다시 노트를 열었다. 그는 짧은 문단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친척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늘 말하죠. 침묵도 말하는 방식이라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석 씨는 우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어제 수업에 방해가 됐어요. 교장 선생님께 보고해야겠어요. 우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누군가 책임져 주면 돼요. 만약 당신 가족이 당신을 교육할 자격이 없다면
학교가 대신할 거예요. 우빈의 눈빛이 바뀐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여전히 침착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기분 나쁘면서도 자존심이 상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아주 짧은 문장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뿐입니다. 최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뭐 하시죠? 은퇴한 의사세요? 병동 직원이에요? 우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인사하고 돌아서서 떠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다음 날 시베레 2반의 분위기는 다소 달랐습니다. 정우빈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평소처럼 무관심하지 않았다. 몇 번의 시선과 그의 등 뒤에서의 몇 번의 속삭임. 교장실로 불려갔다고 들었어요. 선생님과 논쟁을 벌이면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와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의를 알 수 있겠어? 우빈은 평소처럼 표정을 차분하게 유지했고 평소보다 고개를 조금 숙였을 뿐이었다. 방과 후 그는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실은 깔끔한 방으로 트로피와 요격은 인격의 근원이다 와 같은 구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태진 교장은 책상 뒤에 앉아 학생 성적표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다소 차갑게 들렸다. 정우빈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교사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며 학부모 면담을 반복적으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빈은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말했다. 누구도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비난받는다는 게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교장은 입술을 살짝 비죽 내밀었다. 가족은요? 프로필에 따르면 부모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당신의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지나치게 자만심에 빠져 있을 권리는 없습니다. 교육은 지식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소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부자와 가난한 어른, 선과 악을 구분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행동만 보라고 가르치셨을 뿐이죠. 교장 선생님은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린 다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가족분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불쾌감을 느끼신다면 담당 선생님을 불러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빈은 고개를 숙였다. 네,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우빈은 작은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의 낡은 제복 밑단을 꿰매는데 바빴다. 거실 밖 한병호 씨는 여전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한 손에는 안경을, 다른 한 손에는 펜을 든 채 메모를 하고 있었다. 우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왔다. 선생님, 그래요. 무슨 일이야? 교장 선생님께는 꼭 가보시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혼자 가서 죄송해요. 그는 안경을 벗고 오랫동안 조카를 바라보았다. 비난할 것도 놀랄 것도 없습니다. 천천히 물어보세요. 내가 가야 할까요? 네가 멸시받는 건 원치 않아. 하지만 더 이상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도 원치 않아. 그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다. 오후의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에 비치긴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시로 특이한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있잖아, 우빈아. 설명하려고 하는 회의가 아니라 듣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회의들이 있단다. 소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가시나요? 어쩌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한병호 씨는 깃이 약간해진 낡은 정장 한 벌을 꺼냈다. 할머니는 보고 놀랐다. 이거 입고 어디 가세요? 그 학교 말이야. 좀 더 이야기해 봐야겠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죠? 저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살아요. 은퇴해서 채소를 키우고 책도 읽죠. 하지만 은퇴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 한다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옷을 접은 다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 조끼를 입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아직도 맞나요? 아직 딱 맞아요. 프라이드는 절대 꽉 끼지 않아요. 다음 날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초겨울, 추운 날씨에 학교 운동장은 마른 잎사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의 노인이 낡은 정장을 입고 다른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영남고등학교 정문으로 들어섰다. 경비원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삼촌, 오늘은 학생 면회가 없어요. 10에 2반 학부모 면회만 있어요.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정우빈의 부모님입니다. 아, 네, 교장실로 가주세요. 교장실에는 윤태진 교장이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섰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경멸심을 감출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당신은 누구신가요? 한병호. 저는 정우빈 할아버지예요. 교장 선생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초대하여 최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 씨는 앉지 않고 천천히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단 하나의 전화번호만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고르게 들렸다. 확인할 게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사람들이 듣는 법을 잊었을 때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세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방 안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다. 영남고등학교 교장실은 마치 새로 조여진 끈처럼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찼다. 윤태진 교장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왜 이 평범한 옷차림에 백발의 노인이 그렇게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 목소리는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것이었다. 한병호는 전화로 확인할 게 있어요. 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교장 선생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내선 번호가 아니라 대구시 교육청 직통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교교장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선 반대편에서는 깊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차관 이현수입니다. 한병호 선생님께서 현재 기교에 재직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태진은 어색하게 일어나 마치 반사적으로 한 선생님을 향해 몸을 숙여 인사했다. 네, 왔어요. 그런데 방금 차관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씨는 한국교육부 명예고문으로 2003년, 2019년, 그리고 2016년에 국가교육개혁 프로그램 체계 구축에 직접 기여하셨습니다. 저희가 전화하면 그분이 바로 저희가 귀 기울여야 할 분입니다. 방 안에는 서리처럼 침묵이 흘렀다. 최민석 선생님과 윤 교장 선생님 모두 말문이 막혔다. 그들 앞에는 은빛 머리카락과 친절한 눈, 겸손한 외모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는 대화를 위해 허락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 씨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묻고 싶어요. 학생이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지킬 때,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좋은 도덕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학교에 오면 어떻게 보시나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요? 아니면 자격 없는 존재로요? 윤 교장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한 씨,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배우세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직함이나 옷차림으로 그 사람의 품위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토론이 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활기찬 윤리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선생은 화내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돌 속으로 스며드는 물과 같았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요. 저는 첫 번째 개혁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육은 칠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불행히도 그런 모습은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씨는 일어서서 천천히 절을 했습니다.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구합니다. 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카의 자존심을 위해서입니다. 교장은 서둘러 따라갔다. 한 선생님, 곧 있을 교육 세미나에 다시 학교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한 씨는 계단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하지만 컨퍼런스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교육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날 오후, 우비는 자신의 방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급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학생들에게 알려주세요. 내일부터 이번 주 첫 강의는 교육에서의 존엄성과 존중입니다. 오프닝 연설자는 정우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영남고 전체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빠졌다. 교사들에게는 이른 아침에 행정회의실에 제 시간에 도착하라는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주의 깊은 학생들은 교사들의 얼굴에 이상한 긴장감이 깃든 것을 알아챘다. 평소처럼 복도에서 수다를 떠는 사람도 없었고, 교무실에서 윤태진 교장 선생님도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들을 맞이하던 습관을 버렸다. 소문은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불시 점검을 하러 오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노인이 학교에 온 탓인가요? 아마 아무 상관도 없을 거야. 그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진짜 힘을 가질 수 있겠어. 그리고 오전 8시 30분 학교 전차례섬. 학교 전체가 아직 궁금해하고 있을 때 정부 번호판을 단 검은색 차 3대가 정문에 섰습니다. 사이렌은 없습니다. 보디가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모든 움직임은 단호하고 깔끔했습니다. 군인이나 법 집행기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요. 남자가 먼저 나왔다. 그는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걸음이 빨랐으며 그의 얼굴은 엄숙했다. 한 여교사가 이를 알아차리고 속삭였다. 이건 설마 교육부 장관 박종윤 씨가. 학교 전체가 숨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영남학교가 이처럼 높은 지위의 인물을 영접한 적은 없었다. 국가상을 수상하거나 특별 지원금을 받을 때조차도 말이다. 윤 교장은 행정동문에서 뛰쳐나와 허리까지 숙였다. 박 장관은 악수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직접 물었습니다. 한병호 씨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는 그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들을 모두 모아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의 작은 홀 안의 공기는 답답했다. 모든 교사가 참석했고 가르치던 교사들도 일시적으로 다른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박 장관은 연단 중앙에 서서 당황한 객석을 내려다보았다.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 학교는 우수한 학생 수나 시험 점수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도 평가됩니다. 최근 한 학생이 할아버지가 은퇴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한병호 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세 차례의 교육개혁을 총괄하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사들이 매일 직접 가르치는 유연한 학습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명예롭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작은 집 옆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매일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온 홀이 조용했다. 모두의 눈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은 당황스러워하고 약간은 믿을 수 없어하고 또한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꾸짖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 우리 교사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의 옷차림이나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로 학생들을 판단한다면 이 교육 시스템은 마음이 없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남고등학교가 인성교육 모범학교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한병호 선생님입니다. 마지막 줄에 앉은 최민석 선생님은 고개를 아주 깊이 숙였다. 우빈에게 했던 말, 할머니가 학부모 교사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그가 찡그린 얼굴을 했던 그 말이 이제 그에게 되돌아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윤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저 노인에게서 온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여겼던 그 전화는 이제는 그의 오랜 경영, 스타일과 리더십 사고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다. 그날 오후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공지가 게시되었습니다. 영남고등학교는 다음 주부터 애교육의 핵심으로 돌아가기 인성과 존중구 프로그램을 공식 시작합니다. 지도교수 한병호 교육부 명예고문. 우빈은 그곳을 지나가며 공지문을 읽고 아무 고하지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아주 가볍고 거의 없는 미소였지만 그 미소는 정말 많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보복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이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전화로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 한병호 선생님은 공식적으로 영남고등학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 복귀했습니다. 명목상의 직함은 교육부에서 수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은둔 생활을 한 후 받은 흔치 않은 수여였습니다. 첫날 그는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무실에 앉아 학생들이 매일 아침 선생님을 맞이할 때 선생님이 보이는 모든 눈빛, 모든 발걸음, 모든 무관심하거나 진심인 인사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셋째 날, 윤태진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그를 의회 회의실에서 점심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한 선생님은 거절하고 학생 식당 구석에 있는 계란 샌드위치를 일먹고 있는 후배들 옆에 작은 자리를 요청했을 뿐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10학년 여학생이 돌아서서 물었다. 선생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의 몇 페이지만 쓴 사람일 뿐입니다. 그 소녀는 싱긋이 웃었다. 그럼 당신이 작가인가요? 제 노트에 멋지게 보이려면 뭐라고 서명해야 할까요? 그는 또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페이지에서 무엇을 의미 있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그날 저녁 교육부의 작은 회의실에서 박종윤 장관은 새로 시행된 도덕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보도하기 위해 서울에서 온 기자단을 접견했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병호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신가요? 장관은 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며 말했다. 2003년에 개편된 문학 프로그램의 비판적 사고 섹션을 공부해 본 적이 있다면 그가 처음으로 그 섹션을 포함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과서가 덜 딱딱하고 더 실용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한 선생님이 바로 편찬팀장입니다. 그리고 2016년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개혁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다면 그는 국회에서 논문 한 편도 없이 18분 동안 연설을 하며 그 정책을 직접 옹호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했다. 우리는 그를 개혁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저 글을 쓰고 제안하고 처리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장관 후보 3명의 지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우빈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티테이블에 생각에 잠긴 듯 앉아있고 손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가 든 오래된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교과서 프로그램을 쓰셨던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만 기억하면 돼. 그가 부장관직을 거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멍청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민학 학과가 삭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에 섰을 때 누군가 이 학과는 돈이 안 되는데 왜 계속 학과를 유지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과목이 돈을 벌어야 하는 건 아니야. 사람을 만드는 과목도 있지. 오비는 그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가슴에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자부심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감정이었다. 할아버지, 제가 앞으로 책을 쓰고 싶다면 제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될까요? 그는 웃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위해서가 아니라 독자를 위해 쓴다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주간 국기 개항식에서 윤 교장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고 그의 눈은 학생들이 엄숙하게 서 있는 학교 운동장을 훑어보았다.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영남고등학교에서는 매주 인생의 가치관 수업을 실시합니다. 강사는 바로 우리가 모두 사용한 프로그램을 만든 교육 컨설턴트 한병호 씨였습니다. 그리고 저 윤태진 교장 선생님이 바로 단상이 아닌 학생의 의자 아래에서 다시 배우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줄 중앙에 선 우빈의 시선은 천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멀리서 말없이 서서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웃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첫 번째 인생의 가치, 수업은 호기심과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도 없고 현수막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 의자 하나만 놓여 있었고 한병호 선생님은 영남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 1000명을 마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연단이 없습니다. 마이크가 없습니다. 수업 계획이 없습니다. 그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족, 환경, 부모님의 직업 등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의해 판단받는다고 느꼈나요? 절반 이상의 손이 올라갔고 몇몇은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은 아이들이 분류되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나는 곳입니다. 그가 컨설턴트였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이 성취로만 측정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자존감에 대해 가르치는 이유가 뭔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회의 손상의 시작입니다. 그 줄이 끝나자 윤태진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학생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부모를 직업으로 보고 규칙이 규율의 기초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모든 것이 정말 공평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민석 선생님이 그의 옆에 앉았는데 그의 눈은 붉어졌다. 그는 우빈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는 마른 체형의 조용한 소년이었다. 그는 항상 과제를 제때 제출했지만 그의 감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 수업에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메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씨는 일어서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기억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어느 날 네가 다른 사람이 멸시받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위해 일어섰고 그는 여전히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은 학생회실에서 손으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인쇄도 없고 우표도 없습니다. 그는 손으로 각 단어를 명확하게 썼습니다. 저 영남고등학교 윤태진 교장은 학교 측의 무분별하고 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정우빈 학생과 그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비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사람들 속에 때로는 전체 시스템에 가장 큰 교훈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편지는 다음 주 학교 조회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우비는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모든 말을 경청했다. 웃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울지도 않았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조심 잡았다. 할머니는 한시 옆에 서 있었고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조용한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다음 주부터 영남학교가 바뀐다. 더 이상 학생들이 낡은 신발 때문에 꾸중을 듣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들은 뭘 하시나요? 라는 농담은 없습니다. 인생의 가치 수업은 가장 기대되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그 파장이 지역 전체의 교육 시스템 전체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한 선생님께 연설을 요청하는 초대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저는 영감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은퇴한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저는 항상 여기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요. 그해 봄, 영남학교 운동장 앞 은행나무는 평소보다 일찍 꽃을 피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올해의 봄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학교 마지막 날, 우비는 학생 대표로 선출되어 폐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종이 한 장도 들지 않은 채 연단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에 새겨진 듯했다. 올해 초, 저는 침묵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어서 있는 것도 싫었고 눈에 띄는 것도 싫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때때로 침묵은 행동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낡은 옷을 입고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게 그는 평생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학교 운동장 전체가 조용했다. 그러자 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신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 씨는 집 뒤편의 작은 서재에 조용히 책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원고, 인쇄되지 않은 교과서, 변색된 명의의 고문 카드가 놓여 정말로 책을 접어두고 은퇴할 거야? 그는 웃었다. 저는 은퇴했어요. 첫 줄을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기억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가 올바르게 사는 한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날 저녁, 우비는 책상 위에 작은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연설문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가 직접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주변에 없을 때에도 나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노란 빛으로 가득 찼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제 이해하셨죠? 사실 할아버지는 결코 단순한 은퇴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빈은 뛰어난 사람이 될 필요 없이 성인이 됐다. 당신은 올바르게 살고 자존심을 갖고 필요할 때 용감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뒤에 남기로 선택한 한병호 씨에 대하여 학위, 직함 또는 명예가 아닌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듣는 법, 일어서서 경멸에 굴복하지 않는 법을 아는 학생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병호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조용히 살면서 세상이 당신의 말을 듣게 할 용기가 있나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을 잊지 마세요. 공유하여 퍼뜨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팔로우하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단 하나의 이야기만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